7번째 화요일. 그날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고민하는 주제이다. 보스턴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젊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려진 간판을 여러 개 봤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미남 청년이 담배를 피우는 간판, 젊은 미인 둘이 샴푸병을 들고 미소 짓는 간판, 야하게 생긴 10대 소녀가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서 있는 간판, 검은 벨벳 드레스 차림의 섹시한 여인이 턱시도를 입고 남자 옆에서 스카치 잔을 들고 서 있는 간판. 35살이 넘는 모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모래 선생님에게 정상에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벌써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로 들어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점검하고, 젊었을 때는 자랑스럽게 나이를 말했는데 이젠 더 이상 나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또 직업적으로 인기를 잃을까봐 40줄에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고. 그러나 선생님은 나이 먹는 것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잘 들어보게.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난 잘 알아. 그러니 젊다는 게 대단히 멋지다고는 말하지 말게.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과 부족한 느낌에 늘 시달리고 인생이 비참하다며 나를 찾아오곤 한다네.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다면서.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생활을 떠올렸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둔하게까지 하지. 인생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누가 매일 살아가고 싶겠나. 이 향수를 사면 아름다워진다거나 이 청바지를 사면 섹시해진다거나 하면서 사람들은 조작해 대는데 바보같이 그걸 믿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어.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믿지. 난 나이 드는 것을 껴안는다네. 껴안아요? 아주 간단해.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우지.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 무지할 거야. 나이 드는 것은 단순한 쇠락만은 아니네. 그것은 성장이야. 그것은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야. 그것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네, 하지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귀중한 일이라면 왜 모두들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할까요? 누구도 빨리 65살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 아나?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성취감이 없는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 말이야.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아마 65살이 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걸?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잘 들어보게. 자넨 알아야 해. 젊은 사람들 모두가 알아야 해. 늘 나이 먹는 것에 맞서 싸우면 언제나 불행해. 어쨌거나 결국 나이는 먹고 마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미치.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결국 자네도 죽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끝내 그렇게 될 거야. 네, 알아요. 하지만 다행히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은 그런 일은 없겠지. 그가 말했다. 선생님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는 머리를 괸 베개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려면 계속 몸을 괸 쿠션 따위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다. 의자에는 흰 베개와 노란 고무 받침대, 파란 수건이 있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선생님은 붙이려고 쌓아놓은 수화물 같았다. 고맙네. 내가 베개를 고쳐주자 그가 속삭였다. 별것도 아닌데요 뭐.
미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잠시 멈칫거리다 대답했다. 선생님이 어떻게 더 젊고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아니, 부러워한다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게 부럽지. 혹은 춤을 추러 가거나 하는 것이. 그래, 춤추러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러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솟아오르면 난 그것을 그대로 느낀 다음 놔버린다네. 내가 벗어나기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하지?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제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다음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지. 선생님을 밀가루 부대처럼 어깨에 둘러맬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런 우월감이 몹시 당황스럽게 느껴졌다. 건강하고 젊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면에서도 모리 선생님에게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이기에. 어떻게 질투가 나지 않으세요? 뭐라고? 내가? 그는 슬며시 웃었다. 미치, 늙은 사람이 젊은이들을 질투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자네는 30대를 살고 있지. 나도 30대를 살아봤어. 그리고 지금 나는 78살이 되는 때를 맞이했네. 선생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살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 발견해야 되네. 뒤돌아보면 경쟁심만 생기지. 헌데 나이는 경쟁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선생님은 숨을 내쉬고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숨이 공중에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왔으니까 그때가 어떤지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것이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어. 이해가 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자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부러울 수 있겠나? 내가 다 거쳐온 시절인데. 8번째 화요일. 선생님은 늘 노래와 웃음, 춤 같은 소박한 즐거움에 도취되는 분이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물질은 무의미했다. 흔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 모리 선생님은 그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듯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하는지 아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네. 물질을 소유하는 게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지. 또 그 소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네.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되네. 보통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네. 선생님은 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며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네. 새 차를 사려고 아둥바둥하고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최근에 나온 장난감을 움켜쥐고선 그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뭘 샀는지 알아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 내 생활이 생각나서 난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나? 이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굶주려서 그 대용품을 받아들이는구나. 저들은 물질을 껴안으면서 일종의 포옹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리가 있나?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 동료애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죽어갈 때 필요한 감정을 거기에서 얻을 수는 없네. 나는 선생님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첫날 여기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서가에는 그대로 책이 꽂혀 있었다. 낡은 책상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방 바깥도 손을 보거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사실 선생님은 새로 사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의료기구를 제외하면 말이다. 아마 몇 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뭔가를 사는데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똑같은 구모델이었고 샬럿이 모는 차도 같은 구모델이었다. 또 그릇과 은식기와 수건도 다 전에 쓰던 것이었다. 하지만 집은 기가 막히게 변했다. 거기에는 사랑과 가르침과 친밀한 관계가 넘쳐났다. 우정과 가족과 정직함과 눈물이 넘쳐났다. 동료와 제자들과 명상 선생님들과 치료사들과 간호사들, 아카펠라 그룹이 집을 가득 메웠다. 정말이지 부유한 가정이 되었다. 선생님의 은행 계좌는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에 대해 얘기한 것 기억나나? 적어두기도 했지만 암송할 수 있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다음 말을 덧붙였다. 거기엔 돈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 알겠지? 나는 모래 선생님의 말을 노란 편지지에 받아 적었다. 선생님이 내 눈을 보는 게 싫어서. 대학 졸업 후 그가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들. 자동차와 같은 더 큰 장난감, 더 좋은 집 따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일을 선생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므로. 유명한 부자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내 욕망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내 탐욕은 별것 아니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내가 아닌가. 그런 내 생각은 연막에 불과했다. 무리 선생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 미치. 만일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애쓰는 중이라면 관두게. 어쨌든 그들은 자네를 멸시할 거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 한다면 그것도 관두게. 그들은 자네를 질투하기만 할 테니까.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열린 마음만이 자네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해줄 걸세.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맞지? 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뇌를 듣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내 고통과 아픔만으로도 충분한 이 마당에. 물론 내 고통만으로도 충분하지. 하지만 타인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 자동차나 집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 내가 그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때, 그들이 슬픈 감정을 느낀 후에 내 말을 듣고 미소 지을 때, 그럴 때의 느낌은 건강할 때의 느낌과 거의 비슷하네. 그렇군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일들을 하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 질투심이 생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도 않게 되지. 오히려 그들에게 베품으로써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들에 압도당할 거야. 선생님은 기침을 한참 하고 난 후 의자에 놓인 작은 종에 손을 뻗쳤다. 그가 몇 차례 헛손질을 하자 나는 종을 집어 손에 쥐어주었다. 고맙네. 그는 이렇게 속삭이고는 코니를 부르려고 힘없이 종을 흔들었다. 이 테드 터너라는 사람 말이야. 정말 자기 묘비의 글로 이것 말고 다른 문장은 생각할 수 없었을까? 9번째 화요일. 선생님은 항상 내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환하게 미소 지어 주었다. 그런 미소를 받을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됨을 느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맞아 주시지만 각자 자기만 그런 한박 웃음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비상한 재주도 가지고 계셨다. 야, 내 친구가 납시셨군. 그는 나를 보면 밝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인사말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완전히 그와 함께였다.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세상에 오직 그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런 태도로 대해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식당 여종업원이나 버스기사, 상사가 투덜대는 꼴을 더 이상 안 당하고 나는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믿네.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과 정말로 함께 있는 것을 뜻해. 지금 자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땐 난 계속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을 쓰려고 애쓰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아. 이번 금요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 코펠과 인터뷰를 할 일도 생각하지 않고 혹은 먹어야 되는 약 생각도 하지 않아. 나는 지금 자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직 자네 생각만 하지. 프렌다이스 대학 시절 선생님이 그룹 과정 시간에 이런 생각들을 가르치곤 했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나는 이런 생각에 콧방귀를 뀌었다. 대학에 뭐 이런 수업이 다 있나 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데 지금 나는 그것이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선생님은 내 손을 가리키자 나는 손을 내밀면서 죄책감이 밀려드는 기분을 느꼈다. 여기 숨을 쉬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쇠락해가는 몸을 느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 수도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보다 훨씬 사소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상대방이 30초가 넘게 이야기를 하면 눈을 딴 데로 돌린다. 벌써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팩스를 보내야지. 또 애인 생각도 하면서 그들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칠 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지, 그래 정말이야 라고 거짓으로 관심 있게 듣는 채 하는데 미치, 누구나 너무 서두른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라고. 사람들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맨날 그것을 찾아 뛰어다니지. 그들은 다음에 살 차, 다음에 살 집, 다음에 들어갈 직장을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것들 역시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계속 뛰는 거야. 다음 것을 찾아서. 일단 뛰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기가 힘들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직 운전할 수 있었을 때 얘기지만 누군가 도로에서 내 앞으로 끼어들고 싶어 하면 나는 손을 들어줬어. 그는 손을 들어 보이려고 했지만 힘없이 손이 툭 떨어진다. 손을 들어주곤 했어. 마치 안 된다는 손짓처럼. 그러다가 손을 흔들며 웃는 거야.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끼워주고 웃어버리지. 나는 장난스러운 그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 미소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대부분은 상대방도 나를 따라 미소 짓더군. 사실 난 별로 서둘러 차를 몰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싶어. 선생님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사람에게 에너지를 퍼붓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앉아 있어 본 사람은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어리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늘 감정을 한껏 펼쳐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베이비붐 세대에 결코 가지지 못한 태도였다. 우리는 고작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에 살지요? 정도의 대화를 한다. 하지만 물건을 팔거나 직원을 고르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를 제외하면 진짜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됐는가. 지난 몇 달 동안 모리 선생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을 써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가 써주는 마음에 끌려서 찾아왔다. 당신의 통증과 쇠락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노인은 사람들이 들어주기 바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누구나 선생님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 글쎄, 나도 그 방면에는 경험이 좀 있지. 선생님은 눈을 감았다. 모리 선생님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뉴욕 시체 안치소였다. 찰리 시워츠는 브롱크스의 트레몬트가에 나가서 홀로 가로등 불빛에 신문 읽기를 즐기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모리가 어렸을 때 매일 밤 찰리는 저녁 식사 후면 산책을 나갔다. 그는 자그마한 러시아인으로 불그레한 안색에 잿빛 머리칼이 덥수룩했다. 모리와 동생 데이비드는 창밖을 통해 가로등에 기대어 선 아버지를 내다보곤 했다. 그럴 때면 모리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식들을 끌어안지도 잘 자라고 키스해주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모리는 자식을 낳으면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늘 맹세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생기자 그는 자식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다. 한편 모리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도 아버지 찰리는 여전히 브롱크스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산책을 즐겼고 여전히 신문을 읽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후 찰리는 밖으로 나갔다. 집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서 강도 2명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있는 돈 다 내놔. 한 명이 총을 들이대면서 말했다. 겁에 질린 찰리는 지갑을 던져주고 뛰기 시작했다. 마구 달려 친척 집 계단에 닿자마자 그는 현관에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그날 밤 그는 죽었다. 모리는 시신을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뉴욕으로 날아가 시체 안치소로 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시신이 안치된 싸늘한 방이 나왔다. 부친입니까? 직원이 물었다. 모리는 유리 저편에 있는 시신을 보았다. 그를 꾸짖고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고 일하도록 가르쳐준 사람. 모리가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때 입을 꾹 다물었던 사람. 모리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었을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삼켜버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을. 모리는 고개를 끄덕인 후 방으로 걸어나갔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그 무서운 방은 다른 모든 것을 아사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며칠 후에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모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포옹과 키스와 대화와 웃음과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해주지 않고 떠나버린 것들이기에.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자 모리 선생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모이게 해서 알려주고 싶었다. 갑자기 전화나 전보를 받고 죽음을 아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다. 더군다나 춥고 낯선 지하실에서 유리창으로 주검을 확인하는 일 따위는 없도록.